안녕하세요. 부하빈곤의 글로벌 지도 맡고 있는 박선미입니다. 우리 지금 가난한 나라 그리고 부유한 나라 이렇게 이제 형성되고 고착화되는 과정 지금 강의를 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을 이렇게 구분해 보는 거 있잖아요. 지금은 경제적 수준을 중심으로 이제 구분을 해보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사회적으로 많이 구성돼요. 우리가 오늘은 지역을 이제 동양과 서양이라는 그런 어떤 지역이 어떻게 구분되고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에 대해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소재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주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오리엔탈리즘을 읽다입니다. 매력적이죠? 강좌 목적은 지금 현재 우리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 과정에서 오리엔탈리즘이 어떻게 소환되고 있는지, 그리고 아시아에 속한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게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리엔탈리즘 들어본 적 있나요? 그죠? 여러분,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 그 베스트셀러 그 책도 있고 좀 들어보기는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리엔탈리즘 하면 생각나는 거, 떠오르는 거 어떤 단어가 있어요? 그죠? 우리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제국주의 이런 거 많이 떠오르죠. 어떻게 해서 오리엔탈리즘과 제국주의가 연관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업에서 다루기는 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대륙을 여러 대륙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유럽과 아시아를 한번 봐보세요. 유럽과 아시아를 보면은 하나의 대륙 같이 보여요.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이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이런 경우는 바다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어느 정도는 구분이 되는데 유럽과 아시아는 어디에다 선을 그어도 괜찮을 정도로 유럽과 아시아는 사실은 사람들의 어떤 인위적으로 이렇게 선을 그은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 같은 경우를 보면은 터키에서 이제 이스탄불을 터키의 보스포러스 해협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 있는 이스탄불 같은 경우는 유럽에 속하기도 하고 터키의 나머지 지역은 아시아에 속하고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륙명을 어떻게 이름을 붙였는가, 대륙에 이름을 붙였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 기억, 니은, 티귿 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기억하고 니은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한번 보면 니은부터 보면은 여러분 이 대륙명은 그러니까 소아시아 남서쪽에 위치한 티로스 왕국의 에우로페 여러분 스펠링 한번 머릿속에서 떠올려 보세요. EU ROP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렇죠. 니은은 뭐가 될까요? 한번 맞춰볼래요? 응. 다 했어요? 아, 유럽이죠. 유럽이에요. 그리고 아프리는 그런 어떤 지금 현재는 튀니지. 그 전에 과거에는 여기를 이제 카르타고라고 불렀어요. 이곳에 사는 사람들 아프리라고 불렀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땅이라는 라틴어의 땅이라는 전미사 카를 붙여서 이렇게 로마가 카르타고를 정복하고 나서 3차 포에니 전쟁에서 정복하고 나서 이곳에다가는 아프리카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아프리가 사는 땅, 그걸 이제 로마가 지배하게 됐기 때문에 아프리카라고 이제 불렸죠. 그런데 이제 기억에 들어갈 것을 한번 우리 추론해 봅시다. 헤로도투스의 역사에 의하면 그리스에 대비되는 지역 개념으로 페르시아 제국 어딜까요? 지금 현재 어느 나라일까요? 페르시아 제국? 아는 사람 있어요? 그죠? 페르시아 제국은 이란이에요. 그렇죠? 이란을 가리키거나 혹은 현재 터키령, 그러니까 아나톨리아 지방 하면은 거기서 농업이 처음으로 시작됐던, 그러니까 전 인류의 문명이 처음 시작됐던 곳이 터키의 아나톨리아 고원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가리켜서 그리스와 대비되는 요렇게 불렀다예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어느 대륙일까요? 기억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죠? 아시아예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가기 전에 유럽인들 생각에는 머릿속에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대륙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요 세 가지였어요. 그것도 저쪽 우리 극동에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것까지의 아시아 범위가 아니라 페르시아나 터키 그리고 아프리카도 지중해 연안의 북아프리카 정도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런 어떤 대륙의 이미지를 이제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우스가 이렇게 에우로페 공주를 납치해가는 장면이에요. 바람둥이 제우스가 이제 에우로페 공주.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소아시아의 터키의 문명을 그리스로 가져가서 이렇게 그리스가 문명을 받아들이게 됐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작품이기도 신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아시아는 유럽에 비해서 더 앞선 곳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문명이 발달하고 그거를 이제 유럽에서 가져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아시아와 유럽의 그런 자연 환경에 따른 성격들 를 이제 히포크라테스라는 의사 선생님이니까 어느 지역에서는 어떤 질병이 많고 어떤 그 기질이 발달했는가라는 거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 히포크라테스가 공기, 물, 장소에 관한 이런 어떤 책을 썼는데 그곳에서 유럽인들은 좀 기후가 혹독하니까 막 이렇게 호전적이고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자유롭게 막 돌아다니는 그런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농사를 짓는 이런 어떤 기후가 온난한 지역에 사는 아시아인들은 굉장히 유순한 성격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자유와 부자유 그러니까 정착민과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유목민 요거를 이렇게 문명과 비문명 그러니까 야만 이렇게 이제 이분법으로 취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점차 그런 어떤 유럽과 아시아의 성격을 어떻게 보면 자유와 그 부자유 그리고 그거를 문명과 야만이라는 걸로 이제 치환을 하다가 17세기에서 19세기 이제 유럽의 낭만주의 예술가들 특히 프랑스의 예술가들이 이걸 이제 하나의 동양의 어떤 그 특정한 이미지를 작품으로 이제 나타내요. 그런데 이렇게 이들이 만든 이런 동양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면 17세기 하면 1600년대죠. 1600년대에서 1800년대 하면 유럽의 탐험가들이 새로운 땅을 이제 본인들이 어떤 지배하기 위한 열린 어떤 땅이라고 생각하고 탐험의 시대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자신들과 유사한 문화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감흥이 없는데 다른 문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상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굉장히 과장해서 기행문을 써요. 그 기행문을 읽고 예술가들은 아시아에 대한 어떤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양이라는 총체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당시의 오리엔탈리즘은 어떤 유럽의 문화나 예술 등에서 동양의 이국적인 풍물을 소재로 사용하거나 표현하는 예술 양식을 일컫는 용어를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했어요. 대표적인 그 오리엔탈리즘 풍의 그 작품 하나를 우리가 한번 봐볼게요. 이거는 외젠 드라클로아의 사르다나팔루스의 죽음이에요. 이 사르다나팔루스는 뭐냐면은 그 고대 그 동양 아시리아 철기 문명 처음 만들었던 이 제국의 마지막 왕이에요. 제국이 멸망하면서 그거를 그리스의 역사가가 이 장면을 기록을 했는데 바이런이 시적으로 그 장면을 그러니까 상상력을 더해서 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시에 또한 외젠 드라클로아가 그 상상력을 또 더한 거예요. 당시에 오리엔탈리즘의 어떤 상상력을 더해서 이런 그림을 만들어냈어요. 바이런은 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라다나 팔루스가 너무 그 자신이 제국의 마지막 왕이 된 것에 대해서 비통해하면서 자신을 포함해서 모두 다 이제 불장작당해서 스스로 이제 죽었다라는 어떤 시를 썼는데 그거를 이제 작품으로 묘사를 할 때 다음과 같이 묘사를 해요.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여인들을 먼저 죽여요. 그리고 자신이 사랑했던 말을 죽이는 거죠. 이렇게 말과 여인을 죽인 다음에 이 사람은 그 죽이는 과정을 굉장히 편안하게 장작더미가 아래 있는 거 보이죠? 장작더미 위에 이제 침대에 볼을 깔고 본인은 이렇게 그 팔베개를 하고 그걸 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제적인, 그러니까는 군주의 모습이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이면서도 저렇게 태연하게 그걸 이제 즐기고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또 여자들을 한번 봐보세요. 침대에 죽어 있는 여성, 이렇게 널브러져서 죽어 있는 여성을 보면 저 여성은 죽어 있는데도 굉장히 섹시하죠. 관능적이죠. 그리고 이 그 왼편인가요? 왼편에 있는 이 여인, 그러니까 칼로 그 죽기 직전에 이 여인의 몸의 곡선을 한번 봐보세요. 이 몸의 곡선이 굉장히 관능적이에요. 죽기 전에 칼이 지금 내 목을 찌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느낌이 들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여성과 남성의 근육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생명력, 죽음의 피해 학살 과정인데도 관능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오리엔탈리즘 하면은 두 가지의 이미지였어요. 여성에 대한 이미지. 여성은 굉장히 관능적이고 신비롭고 아름다운 여성. 그러니까 서양의 남성들이 지금 현재 동양의 여성에 대해서도 이런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전제적인 군주예요. 굉장히 폭력적인 군주. 그리고 그 군주가 하는 명령에 대해서 이건 굉장히 불합리한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충실하게 따르는 굴종적인 어떤 신하, 노예,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이곳이 오리엔탈, 그러니까 오리엔트다, 동양이다. 그런 어떤 이미지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게 이제 학문적으로 사실로 전환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몽테스퀴에 같은 경우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계몽학자잖아요. 계몽주의자잖아요. 이 몽테스퀴가 이제 법의 정신에 대해서 이제 그 강의를 하는데, 아니 그 책을 썼는데, 여기에서 이제 프랑스의 절대 왕정 체제를 이제 경계하기 위해서 그 중국을 대표적인 전제 국가로 상정한 후에 이제 비판을 합니다. 프랑스의 절대 왕정, 당시에 우리 보면 이제 루이 16세라든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에 굉장히 그런 어떤 그 왕정 체제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고, 부르주아 혁명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시민사회가 형성이 되죠. 그러면서 절대로 왕정을 유지할 수도 없고 다시 복귀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항상 국가는 법에 의해서 지배돼야 된다라고 이제 몽테스키가 이야기를 하면서, 대표적으로 전제 국가를 이제 중국으로 상정을 한 다음에 중국은 수많은 왕정들이 그 성장했다가 그리고 이제 몰락해가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군주가 다스리다가도 2대, 3대, 4대 가면은 폭력적으로 변하더라. 그러니까는 전제 군주정은 절대 안 된다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변증법으로 유명한 독일의 이제 프리드리히 헤겔 같은 경우가 가장 동양에 대한 오리엔탈리즘을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이야기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문명은 동양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했듯이 아까 아나톨리아 고원에서 문명이 시작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중국 문명도 굉장히 발달을 했죠. 그러면서 중국에서 문명이 시작됐고 그리스와 로마로 전파가 됐는데, 그리스와 로마에서, 그러니까는 그런데 문명이 시작됐던 동양에서는 전제군주 한 사람만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그리스와 로마의 세계에서는 어떤 귀족 중심의 어떤 시민들, 그러니까 도시에서 살고 있는 그런 어떤 시민, 그런데 그곳에서 사는 어떤 노예나 여성, 이런 사람들은 자유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사람이 자유를 알고, 그렇지만 게르만, 독일의 세계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명이 완성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게르만의 세계, 즉 아리안족들이 가장 그 문명인이고, 그러기 때문에 게르만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라는 히틀러의 그런 어떤 그 철학적인 배경을 제시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막신 고리키 굉장히 러시아의 유명한 그 소설가예요. 그리고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어떤 소설가인데 이 소설가가 짜르를 비판을 하면서 러시아는 아시아와 유럽에 함께 걸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짜르의 어떤 전제정을 허용하는 그런 어떤 봉건적인 러시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건 이 러시아가 아시아로부터 받은 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의 유물은 없애고 유럽의 유물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세계적인 지성들이 학문으로서의 이 오리엔탈리즘을 그 공고화합니다. 그래서 오리엔탈리즘이 이제 이 시대가 지나고 나면은 유럽은 문명의 중심지이고 서구 우월주의는 당연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 나머지 세계에 대해서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제국주의하고 오리엔탈리즘이 어떻게 만나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만나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금 서점에서 살 수 있는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 여기에서 말하는 오리엔탈리즘은 비서구 지역 특히 동양, 이 동양을 열등하고 후진적이라고 평가하는 사유방식이자 지식체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서양이란 것과 동양이라는 게 과연 있는가예요. 인도를 하나 예를 들어봐도 인도는 너무나 다양해요. 문화도 너무 다양하고요. 언어도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인도의 특징을 한 가지만 이야기해봐라 라고 하면은 다양성이에요. 어떠한 한 가지로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인도예요. 그런데 인도만 가지고도 너무나 다양한데 이 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어떤 문화와 언어와 문명과 종교들은 너무나 다양해서 도저히 그걸 관통하는 한 가지의 속성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오리엔탈리즘에 의해서 동양이라는 어떤 게 가상의 인식론에서 주어진 지역의 구분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 인식 속에 들어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니까는 1600년대에서부터 몇백 년에 걸쳐서 이런 어떤 서구 우월주의에 있고 그래서 거기는 서양이고 그리고 나머지 요 아시아 쪽은 동양이다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는 인간들이 이제 만들어낸 지역 구분입니다. 오리엔탈리즘이 서구 사회에서 제도화되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 1882년에서 1943년이니까 약 60년 동안에 미국에 이제 법이 그 제정이 됐는데요. 이게 뭐냐면 중국인 배척법이에요. 그러니까는 맨 처음에 중국인들이 미국으로 이민이 허용돼서 이민이 왔던 시기가 금광 개발, 그러니까 서구 캘리포니아 주에서 금광이 이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드러시가 있으면서 값싼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중국인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 금광이 너무나 짧은 헛된 꿈이었어요. 별로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력이 별로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우리 강좌에서 배울 이제 철도가 놓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대륙 간에 동과 서 간에 이제 철도가 놓이기 시작하면서 노동력이 또 많이 필요하게 됐죠. 그런데 백인보다 중국인들이 값싸요. 그리고 굉장히 성실해요. 성실해서 그 다음에 이 성실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철도 여러분이 회사 사장이다. 누구를 고용하겠어요? 그쵸? 당연히 중국인을 고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백인들로부터 굉장히 질시도 많이 받고 혐오도 많이 받아요. 그러면서 법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중국인 통째로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중국인 그 민족은 절대로 미국에 이민 올 수 없다라는 법이 60년 동안이나 유지됩니다. 이런 거는 인류 역사상 이민법의 역사상 한 민족 정체를 그러니까는 중국인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라는 이민법은 유일합니다. 이 법이. 그리고 또한 1854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철도 회사에서 이렇게 그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나요. 이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제 그 백인이 중국인을 죽여요.
그런데 거기에 같이 있던 백인들은 입을 다물어요. 그런데 중국인들은 모두 저 사람이 죽였다라고 증언을 했어요. 그런데 판결이 캘리포니아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났느냐? 중국인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증언으로서 유효하지 않다라고 증언이 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중국인 보호 관찰 세금이라는 걸 물려요. 이건 뭐냐면 중국인들은 범죄를 많이 저지를 것 같아. 우리가 지금 우리 다문화 사회에서도 가난한 나라에서 온 노동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시에 미국 사람들이 백인들이 중국인들하고 함께 섞여 살면 걔네들이 우리 범죄를 저지를 것 같으니까 우리를 보호해야 된다. 그런데 돈이 필요해 보호를 하려면 경찰도 더 많이 필요하고 이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어디서 중국인들이 인도세로 내야 된다. 그러니까 너네 때문에 우리가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너네가 한 달 세금에 얼마씩을 꼬박꼬박 내야 된다라는 이런 식으로 이제 오리엔탈리즘이 제도화되기도 했고요. 언론에서는 연일 굉장히 그런 어떤 오리엔탈리즘적인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말 많이 연일 이제 그 신문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이제 보면은 중국인들은 반은 사람이고 반은 악마고 쥐를 먹고 누더기를 입으며 법을 어기고 기독교 문명을 증오하고 아편을 복용하고 노동력을 저하시키며 내장을 빨아먹고 사는 중국인들. 이거 그대로 원문 번역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통 언론 신문에 나오고 그다음에 저렇게 짝지진 눈을 보고 낮은 코 뭐 이런 걸 보니까 도저히 사고라고는 할 수 없는 지적으로 가장 열등한 종족임이 틀림없다. 이런 어떤 기사들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당시에는 서양이 그 콜럼버스 이후에 그런 어떤 세계를 지배하게 되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동양에서도 그걸 스스로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그 듀라스의 마르그리트 듀라스라는 그 프랑스의 여류 작가가 있어요. 이 작가의 연인이라는 이 소설은 본인의 이제 자서전적인 소설이에요.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연인 15살 자신이 가난해가지고 베트남에 그 당시에는 프랑스가 이제 지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에 엄마랑 자기 오빠들이랑 이민을 갔는데 여기에서 30살 된 그 당시 베트남에서 가장 부동산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부자 남자 30살 남자가 당시에 그 남자는 뭐 리무진 타고 다녀요. 그런데 이 여자 앞에서 완전히 위축되는 거예요. 이 소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가난한 소녀가 엄청나게 쥐락펴락을 하는 거예요. 이 남자를. 그런 게 우리 신데렐라하고 엄청 다르죠. 남자는 남자고 부자, 그 다음에 여자고 가난한, 이건 신데렐라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 다른 게 있어요. 둘 다 거긴 백인인데 여기는 남자가 동양인이고 여기는 여자가 백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관계가 역전이 되는 이런 어떤 소설이에요. 그리고 윤치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친일파 라고 우리가 이제 배웠잖아요. 역사 시간에. 그런데 윤치호 같은 경우는 구한말에 가장 어떻게 보면 지식인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일본, 중국, 그 다음에 미국 유학을 다 갔었어요. 그런 사람이 내가 왜 이렇게까지 이런 나라에, 이 부끄러운 나라에 국민으로 태어났을까, 한국에 돌아오면서, 그러면서 일본인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일본의 지배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평생 이 사람은 영어로 이제 일기를 씁니다. 본인이 이제 문명인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 동양 사람들은 굉장히 서양인 앞에서 주눅 들고 위축 들고 스스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굉장히 뒤로 빠지는 그런 문화를 오랫동안 겪어왔어요. 지금 세대 여러분들은 그런 이제 세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동양이 상당히 이제 경제적으로도 부유해지면서 그런 느낌이 좀 덜한데 저 선생님 제 세대만 해도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의 방식이었어요. 하나는 엑소더스 하는 거예요. 동양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셀프 오리엔탈라이징 하는 거예요. 동양인이 사는 방법. 엑소더스, 일본이 대표적이에요.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문명화를 한 다음에 우리는 동양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타라입구, 아시아에서 탈출해서
입구, 들어갈 입구, 구라파, 유럽으로 들어간다, 타라 입구, 이렇게 해서 이제 일본이 하고, 심지어는 이제 인종 연구를 하면서 우리는 백인종이라고 한 거예요. 항인종이 아니고 백인종이다라고 이제 논문들이 막 나오는 정도로 해서 우리는 서양인과는 문명인이기 때문에 서양인이고 서양이기 때문에 백인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의 셀프 오리엔탈리즘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장혜모 감독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아마 장혜모 감독의 영화를 여러분 세대는 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세대 때는 되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중국 감독이었어요. 이 사람이 홍등이라든지 국두라든지 붉은 수수밭이라든지 이런 정말 유명한 그 영화를 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영화의 공통적인 건 뭐냐면 전제적인 가부장적인 그 남편이 나와요. 그리고 너무 아름답고 여리여리하고 굉장히 예쁜데 희생당하는 여성이 나와요. 이거 우리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들라크루아 그 그림에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여성은 아름다운데 그냥 그 왕의 명령에서 그냥 죽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모든 영화가 다 그래요. 이 셀프 오리엔탈리즘은 뭐냐면 내가 오리엔탈리즘을 보여줌으로써 서양인들이 생각하는 인식과 딱 맞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박수를 받는 거예요. 우리 서편제라든지 임곤택 감독의 서편제나 그 다음에 뭐 시바지나 이런 것들도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딸의 눈을 이렇게 멀게 하고 목소리가 나오게 하는 굉장히 전제적인 아버지와 딸이죠. 이런 어떤 구도들을 통해서 서양인들의 박수를 받는 거죠. 그러나 지금 BTS라든지 기생충 같은 경우는 보편적인 문제예요. 우리 오리엔탈리즘을 막 이렇게 부각하면서 나오는 영화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한해설인 동양의 목소리를 가지고 이 어필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 기생충이나 BTS 같은 경우는 보편적인 목소리를 한다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거는 지금 이 오리엔탈라이즘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반성을 해보여요, 서구 사회가. 그런데 일만 생기면 어려울 때마다 이 인식은 너무나 오랫동안 고정관념으로 내가 정말 그걸 드러내면 부끄러운 일이라는 건 교육을 통해서 알지만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진다든지 혹은 이런 어떤 전염병 상황이라든지 이러면은 이게 오리엔탈리즘이 팍팍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월트와 타오라는 그랜토리노의 월트 저 할아버지는 폴란드계 미국인이고 그 다음에 타오는 베트남 소년이에요. 저 그랜토리노라는 저 자동차를 훔치려다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화해하고 저 할아버지가 타오를 위해서 죽는 영화, 굉장히 휴머니즘적인 영화로 보이는데요. 우리 오늘 오리엔탈리즘을 배우면 그랜토리노를 다시 한번 오리엔탈리즘이라는 필터를 끼고 여러분 안경에 그 프리즘을 끼고 한 번만 다시 봐보세요. 그러면 저 영화 굉장히 다르게 보여요. 이게 우리가 학습의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는 뭔가를 새롭게 알면 세계가 달라지는 거. 이게 공부하는 기쁨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이걸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하고 갈 테니까 한번 오리엔탈리즘의 관점으로 그 전에 휴머니즘의 관점으로 이걸 본 거하고 오리엔탈리즘의 관점으로 이걸 보면 장면이 얼마나 다른지를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즐거움을 여러분이 찾길 바래요. 우리 시간이 거의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전 세계를 휩쓸었죠. 그래서 이 도시 어느 도시예요? 우리 우한 하면은 엄청 작은 도시 같잖아요. 서울보다 더 커요. 1100만이에요. 중국의 저 가운데 있잖아요. 남부와 북부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잇는 가장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기 네트워크가 전 세계의 항공로가 다 있고 철도도 엄청 많이 지나가고 고속도로도. 그래서 세계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우한은 이곳에서 이제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1919년 12월 30일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런데 3월이 되면 전 세계로 퍼져요. 전 세계로 퍼져서 무엇을 선언해요, 여러분? 무엇을 선언하죠? 세계가 3월 11일 날. 그렇죠. 팬데믹을 선언해요.
이렇게 팬데믹을 선언하는데 우리 이 날짜 한번 봐봅시다. 중국에서 그런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릴 때가 사실은 1월 달에서부터 2월까지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2월부터 3월 정도 그 신천지 때문에 했어요. 그런데 3월 중순이 되면 중국에서 코로나 환자가 별로 없어져요. 그리고 스페인하고 이탈리아에서 급증을 합니다. 영국에서도 급증을 해요. 그리고 3월 말이 되면 이제 탁월하죠. 미국이에요.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6월이 되면 이제 브라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중남미에서 엄청나게 이제 쏟아져 나옵니다. 미국만 한번 봐볼게요. 3월 중순에서부터 6월까지만 가지고 왔는데 하루에 확진자가 저기 봐보세요.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쵸? 5만 5천 명이나 돼요. 하루의 확진자, 여러분. 우리 50명 나오고, 이래도 이러잖아요. 5만 5천 명 기가 막힌 숫자예요. 굉장히 이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이렇게 힘씁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휩쓸 때 다시 오리엔탈리즘이 고개를 들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바이러스 자체로도 굉장히 위험하지만 가짜뉴스와 그에 동반하는 공포도 엄청나게 문제를 유발합니다. 대중이 위험을 인식하는 기준은 전문가가 위험을 인식하는 기준하고 달라요. 대중이 위험을 인식하는 기준은 이게 통제가 불능한 거예요. 우리 코로나 지금 어때요? 통제 가능해요? 불능하죠. 거의. 그리고 그 다음에 굉장히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과거에 발생한 적이 없어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요. 불확실해요. 위험에 노출된 사람이 많아요. 이런 거를 우리 대중은 위험하다고 인식을 해요. 전문가들은 이 위험을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핵발전소가 폭발하는 것하고 자동차 사고, 교통사고를 나는 거하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어떤 게 더 위험해요? 어떤 게 더 위험하죠? 맞아요. 당연히 핵발전소가 더 위험하죠. 저도 그래요. 그런데 이 위험 전문가들은 자동차 사고라고 생각해요. 왜냐? 사망자 수가 자동차 사고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WHO에서 인포데믹에 대해서 경계를 해서 인포데믹이라는 건 뭐냐면은 정보, 인포메이션, 그리고 유행성 전염병 에피데믹 두 개 앞에 인포하고 데믹을 합치는 거예요. 이 합성어로 악성 루머, 잘못된 정보. 근데 이 잘못된 정보가 100% 잘못이면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런데 팩트에다가 플러스 잘못된 정보를 얻는 거예요. 이런 거 인포데믹이에요. 이런 거를 정보 전염 현상이라고 하는데 너무 많아요. 실제로 정보화 사회가 좋은 것도 있겠지만 어떤 게 참이고 어떤 게 거짓인지 구분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게 이게 정보화의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인포데믹은 사람들의 공포를, 왜냐하면 눈길을 끌어야 되기 때문에 자극을 하고 공포를 굉장히 조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비이성적에 누가 이 공포를 조장을 했는가, 누가 책임져야 되는가, 희생양을 찾음으로써 그걸 탈출하고자 해요. 근데 희생양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보다 열등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증거도 있어요. 예를 들면 14세기, 15세기에 우리가 패스트가 돌 때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열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경제적으로 더 잘 살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우물에다가 독을 탄 걸 봤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쟤네들이 패스트를 가지고 왔구나. 다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희생양의 특징인 거죠. 그러면서 그 희생양이 중국이 된 거죠. 이제 이 희생양을 찾음으로써 그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면 우리는 뭔가 이 공포로부터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슈피겔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메이드 인 차이나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프랑스의 꼬르디에 피카르라는 요거에서 얼라제뉴인가 요거는 이제 그 프랑스어는 제가 이제 모르는데, 그러니까 영어로 그러니까 얼럿이에요. 그리고 엘로, 그러니까는 황색을 경계하는, 그러니까 이게 옛날 그 오리엔탈리즘 때 가장 경계하는
황색인들을 경계하라, 이제 이거 무시하고 경계하고 이래라라는 그 단어가 다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요. 그래서 중국 독감, 뭐 우한 바이러스, 차이나 바이러스, 쿵플루 이러면서 굉장히 어떤 중국에 대한 혐오를 자극하면서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이제 하려고 하죠. 그 결과 아시아 전체에 대한 혐오로 퍼져요. 한 달 동안 미국의 한 특정 지역에서 아시아하고 태평양 사람들이 어떤 혐오 사건이 1,500건이 이제 이 시기에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도 오리엔탈리즘을 이제 엄청 많이 보여요. 이때 3월 1일자를 보면 중국이 한국보다 압도적으로 많죠. 그럴 때 한 달 동안 1월 23일, 우리 아까 보면 1월 23일 날 중국이 해외 단체 여행 금지를 시켰고 우리나라가 22일에 중국으로부터 입국 금지를 시킨 상태예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한 달 동안에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해서 청원이 10몇 개가 올라왔어요. 하나는 76만 명이 이제 청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입국을 막아야지 전파를 이제 되는 걸 이제 막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우리 아까 봤던 스페인하고 이탈리아 그리고 미국이 한참일 때 이 4개월의 입국 금지 청원을 한번 봐봤어요. 그랬다면은 6개예요. 그런데 여기에 미국 이 단어가 들어간 건 단 하나예요. 그리고 이탈리아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라는 특정 국가의 국명은 없어요. 우리 이거 한 번만 봐봅시다. 이거 다음 연관어 검색을 한 결과예요. 이 검색 기간이 언제냐면 이 나라들의 4개 나라들 중에서 일주일 동안에 가장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많은 시기에 그 나라에 대한 이미지 검색, 연관어 검색이에요. 내가 4개 나라를 검색을 해봤어요. 그 나라가 1등을 쳤을 때 일주일 동안에 중국,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고 미국이에요. 어떤 게 중국 같아요? 빨간색이 다 부정적인 거거든요. 어떤 게 중국 같아요? 어떤 거? 그죠? 어떤 거? 우려, 혐오, 감염들 다 빨간색으로 된 거 중국 같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거 뭘까요? 중립적인 것과 파란색 있는 거. 뭐 같아요, 여러분? 이 두 번째는 중국 옆에 있는 거. 혹시 채팅창에 답 올려준 친구 있어요? 없어요? 맞아요. 이탈리아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이탈리아에서 가장 피크를 쳤을 때는 빨간색이 거의 없어요. 피해라는 빨간색 하나 있어요. 피해를 받은 거. 사실은 이탈리아는 신자유주의 때문에 굉장히 의료 민영화가 되면서 의료 접근성이 떨어졌었어요.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중국보다 먼저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발견된 논문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신문 기사에도 가끔 나왔어요. 그런 기사는 잘 안 나와요. 그런 것도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탈리아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에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폭동이 이렇게 있는 거 이거는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올려진 친구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한번 봐봐요. 빨간색. 폭동, 폭행, 범죄, 걱정 이러잖아요. 코로나에 대한 부정적인 거 없죠. 이때 흑인이 백인 경찰한테 사망한 사건, 그때 막 시위 일어날 때, 그때가 코로나 또 가장 최고의 높은 때였거든요. 우리나라는 언론에서 통해서 알겠지만 우리는 모든 지표에서 이제 1등을 했어요.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우리 지금까지 이제 수업을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안에서도 보면은 뭔가 이 검색어나 청와대 청원 글을 한번 보면은 뭔가 우리가 전파되는 걸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동일한 목적이라면 그 피크 시기에 동일한 정도의 청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까 이 청원 글 같은 경우 보면은 4개월 동안에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나 미국 이런 청원 글에 대해서는
많아봤자 10,000명 정도가 이제 동의를 했고, 굉장히 이제 적은 수가 이제 동의를 이렇게 했어요. 이런 걸 보면 우리도 분명히 우리 안에 이제 오리엔탈리즘이 갖고 있는 거죠. 학습된 오리엔탈리즘. 오랫동안 서구에 의해서 학습된 오리엔탈리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가렛 미드가 이야기를 이제 특강을 대학을 가서 특강을 하는데 이분은 누구냐면 미국의 여성 인류학자예요. 근데 인류학의 어머니라고 불릴 정도로 인류학의 어떤 틀을 만들고 대가예요. 이분이 이제 어느 대학에서 특강을 하시는데 학생이 청강을 하던 이제 학생이 여사님 여사님 생각하기에는 문명이 시작됐다라는 징표를 뭐로 생각을 하냐? 여러분 뭐로 생각을 해요? 무슨 뭐 항아리, 바구니, 곡식을 담기 위한 거? 피라미드?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의 그건 그거였어요. 부러졌다가 다시 붙어가지고 회복된 대퇴골 뼈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대퇴골뼈가 부러졌어요. 이 동물은 다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동물을 피해서 도망갈 수가 없어요. 이 동물은 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사냥을 하러 달릴 수가 없어요. 이 동물은 목이 말라도 냇가에 갈 수가 없어요. 시냇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회복돼서 붙어서 오랫동안 살았던 흔적이 나온 이 대퇴골 뼈는 누군가가 이 사람을 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곳, 안전한 곳으로 이 사람을 데려가서 자기가 사냥한 걸 나누어서 먹고 물을 떠다 바치고 먹여주고 하면서 뼈가 붙을 때까지 치유될 때까지 돌봤다라는 거죠. 이런 거가 문명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징표라고 생각한다라고 미드 여사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그게 옳다라고 하면, 그게 맞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자유는 문명이고 동양은 야만이고 해서 배척하고 지배하고 식민 지배하는 이걸로 하는 오리엔탈리즘은 문명과 가장 거리가 먼 야만입니다. 사실은 돕는 거, 이걸로부터 사실 문명이라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19의 확산은 우리 안에 숨어있던 굉장히 야만적인 오리엔탈리즘을 우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드러낸 거예요. 그러나 오리엔탈리즘을 가지고 드러낸 나라일수록 지금 거의 통제 불가, 가장 대통령들까지 브라질이나 혹은 뭐 미국이나 유럽의 영국도 처음에 그랬어요. 이런 프랑스도 그렇고 이런 나라들은 아직도 힘들어요. 그게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잘못된 것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한테 많은 일상의 변화를 시켰어요. 그리고 오리엔탈리즘의 근데 인식을 전환시키는 계기도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는 굉장히 좀 선진국에 비해서 좀 덜 문명화된 곳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을 또 전환시키는 계기, 이 두 가지를 다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그 강의를 막 빠르게 해가지고 질문 2개가 있는데 질문을 이제 받고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할게요. 이건 수업을 들었던 그 학생이 이제 분이 이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어떤 노력을 할까? 사실 빈곤의 역사를 보면은 빈곤한 나라만의 책임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 함께 노력하고 싶잖아요. 제가 아마 수업을 듣는 친구는 바나나 공화국 이제 그 부분이 곧 나올 거예요. 이 바나나 공화국을 하면서 내가 바나나스 그 이후라는 영화를 하나 소개를 했어요. 거기에서 돌이라는 바나나 대기업의 니카라과의 이 농부들과의 이제 관계를 찍은 스웨덴의 영화 감독 이야기예요. 그게. 근데 그 영화 감독이 영화 상영을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의 시민의 제보로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이 사람은 뭐냐면 어떤 슈퍼마켓에서 돌 바나나를 이 슈퍼마켓에서 더 이상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좀 하지 말자라는 게 했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돌의 과일
과일 이 샐러드예요. 그래서 아니 왜 슈퍼마켓 사장한테 이메일을 해요. 왜 돌은 지금 니카라과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왜 슈퍼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명이 안 됐는데도 이걸 가지고 왔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돼요. 우리가 세계를 비판적으로 보는 것, 그거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뭔가를 하는 것, 이게 문제 해결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줄지 않을까. 그들은 항상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열등하고 나의 어떤 그 착한 마음, 이게 아니고 같은 시민으로서의 어떤 이건 부당하다고 하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거, 이게 도움을 주는 첫 번째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게요. 중국인의 중화사상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는 중화사상은 중국이 가장 파워풀했을 때예요. 그러니까는 유럽은 사실은 1600년대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컬럼버스가 1492에 아메리카 대륙에 갔고, 그리고 1500년 동안에 여러 부를 장사라든지 착취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부를 쌓고, 그리고 1700년대 말부터 그 자본을 가지고 산업혁명에 들어와서, 그리고 전 세계를 지금까지 지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전, 그러니까는 1300년대, 1400년대 이런 때 중국은 굉장히 중심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화사상이 있었죠. 그래서 중국인들도 사실은 실제로 동양의 이 오리엔탈리즘에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그들 앞에 서면 주눅 들고 위축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중국인들이 그 당시에 차별받았을 때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었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일을 했고 그 나라에 가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중국인들은 이제 지금 현재 우리와 마찬가지로 서서히 이게 만들어진 게 아닌가, 이런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게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장혜모 감독의 변화를 보면 알아요. 장혜모 감독이 옛날에는 그런 어떤 셀프 오리엔탈리즘을 통해서 이렇게 영화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그런 영화를 만들지 않아요. 초기에 자신이 명성을 얻을 때는 그런 영화를 만들었지만 이제 자신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들을 이제 서서히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잘 살지 않아도 희생양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살면 더 희생양이 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질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 반에서 나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애가 있어요. 그런데 얘가 뭐 공부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가 뭔가 그 행운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되게 뭐 좀 부자가 됐다든지, 혹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공부를 잘한다든지 하면 약간 정말 원래 좀 똑똑한 놈이 그렇게 하면 내가 질투를 하지 않는데, 나보다 못했던 놈이 잘 나가면 엄청나게 그 질투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완전히 지금 여기에서 봤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못 박혀 죽게 하는 정말로 나쁜 열등한 종족인데, 얘네들이 고리대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해가지고 경제적으로는 모든 경제권을 거의 다 쥐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질투까지 더해지면서 이런 일이 있었을 때 희생양 내기가 더 쉽다는 거죠. 잘 사는지가 반드시 필요 조건은 아니고, 잘 살면 그런 마음이 더 쉽게 든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네. 아, 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너무 급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강자가 부와 빈곤의 글로벌 지도가 세계를 부유한 국가와 빈곤한 국가의 어떤 지도를 가지고 어떻게 이게 형성되고 어떻게 고착화됐는가 이거를 다루고 있는 강자예요. 그런데 사실은 지역에 대해서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동양과 서양이에요. 그게 옛날엔 거의 일치되어 있었어요. 이런 어떤 동양과 서양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정당화되고 그 식민주의를 합리화시켰는가. 그리고 그게 우리들 스스로 안에도 얼마나 많이 뿌리 깊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의미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